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9월 고2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쌤이 애교편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수학 1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어서 수학 1의 개념들을 많이 잊어버렸던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쌤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도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쌤이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제자들도 힘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은 이제 기본 계산인데 우리가 로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가볍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로그 연산을 할 때, 로그의 어떤 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정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정의를 만족하는 어떤 부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들을 쓰지 않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로그 AN과 로그 A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로그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진수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A에 MN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했고, 자, 로그에서 둘을 빼게 되면은 로그 AM, 자, 로그 AM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AN을 하면 어떻게 됐죠? 빼주면 진수의 나누기. 그래서 로그의 A에 M 나누기 N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우리가 로그에 어떤 위에 이렇게 지수 형태가 거듭제곱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가서 n분의 라지 M, n분의 M, 그 다음에 로그 우리가 A, B라고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밑과 진수가 같아지는 형태도 있었죠.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 이 값은 항상 1이 나왔었죠.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연산의 성질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면 로그 밑이 3인데 진수가 지금 9니까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자, 진수 위에 있는 이 지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폴짝 뛰어내려서 2 로그 3의 3입니다. 자,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이 값은 1이 될 테고 값은 얼마? 2가 되어서 정답이 바로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아마 1번 문제를 지금 해설을 참고하는 제자는 없을 거라고 쌤이 믿어요.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 실수하면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계산 나왔을 때 꼼꼼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로그가 아니고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죠. 그럼 이제 아까 로그도 정리했으니까 거듭제곱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의 연산의 성질이에요. 자, 얘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밑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지수를 더해줬죠. M 플러스 N.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되면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수를 빼줘서 M-N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A의 M제곱 거듭제곱에 다시 또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서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똑같이 되어서 곱해져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A의 M제곱, B의 M제곱 같은 경우는 밑을 합쳐줘서 A, B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 정리해 두면은 이런 계산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걸 보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얘는 2의 1제곱이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다가 2분의 1제곱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밑이 같은데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이 지수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의 제곱되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 정답은 4번이 돼요.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드디어 극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수학2에서는 유일하게 극한 단원만 이번 시험 문제에 출제되게 되었는데 그 극한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꼴이냐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웠던 0분의 0꼴의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형태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보통 이럴 때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모두 다항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왜냐면 얘가 0으로 수렴했다는 것은 그 안쪽에 0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인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걔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우리가 약분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반드시 분자 분모에 같은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인데 우리가 무리식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무리식. 무리식이 뭐냐면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식의 모양이죠.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중학교 때 루트가 등장했으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유리화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방식으로 식을 변형해줘요. 변형해주면 이 형태가 반드시 1번의 형태로 바뀌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식이 변형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문제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다항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거 우리 극한 좀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 자,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1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아. 얘는 1이 확실히 아니야. 자, 그런데 보니까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도 x-1이 있으니까 0으로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꼴이 됐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벌써 다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약분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x-1이 같은 식으로 있고 x가 1이 아니니까 이 값이 0이 아닐 테니까 서로 약분해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밋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의 극한값이랑 동일해집니다. 자, n의 x가 1로 가까이 가면 x 플러스 2는 3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이 바로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얼마? 3번이 돼요. 자,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수업 시간에 극한을 잘 들었으면 우리 제자들 무리 없이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꼴도 나와요. 자, 4번 갈게요. 자, 4번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냐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삼각함수 첫 번째 단에 나왔던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그 공식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공식들을 막 찾아내야만 됐겠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부채꼴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볼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부채꼴은 일단 원을 한번 먼저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죠. 때문에 항상 부채꼴을 떠올릴 때마다 피자가 떠오르던데 아마 많은 제자들이 그럴 거야. 부채꼴이라는 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지름의 두 점에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인 도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중심을 O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부채꼴 이루는 가운데 있는 각을 세타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R이라 그럴게요. 그때 우리가 지금 고2 때 그러니까 수원에서 정리했던 내용은 뭐냐면 여기 AB 호라고 불리는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리했죠. 어떤 것으로?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자, 기억을 되살려보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반지름과 그냥 가운데 각 세타를 곱했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세타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의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타를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R 세타가 L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2분의 1 RL로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같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바로 알더라도 넓이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했어요. 오케이. 자, 공식 정리하고 혹시 공식을 유도했던 과정이 잘 생각나지 않는 제자들은 반드시 수학원책 펼쳐서 그 과정까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이용해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아이를 보니까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4야. 그러니까 수학을 풀 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대표하는 어떤 문자나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먼저 바꿔두고 가면은 실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식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자, R이 4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세타의 값이 6분의 파이란 걸 뜻하죠.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죠? R 세타였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4 곱하기 6분의 파이를 한 것이 바로 호의 길이가 되겠네. 자,
자, 약분해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답이 3분의 2 파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어때요? 첫 장 지금 풀어봤는데 일단 마음이 가볍죠? 첫 장부터 만약에 막혔으면 내가 너무 방학 때 수학 2 예습 열심히 한다고 혹은 다른 과목 예습 열심히 한다고 수학원을 많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실제로 뭐 중요해서 별이라기보다는 아마 수능 시험 때까지 만나게 되는 형태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극한을 구할 때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뭐 극한값을 구하거나 혹은 자극한이나 우극한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지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이나 아니면 EBS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잘 해석해야 돼.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인데 일단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뒤에 있는 플러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큰 값에서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쌤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놔요. 이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x에 관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x들이 마이너스 2보다 크겠죠. 이해가죠?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로 가긴 가는데 2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가니까 x의 값이 2보다는 작은 겁니다. 쌤이 한번 이런 실수한 제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실수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통 뒤에가 우극한으로 갈 때는 별로 실수하지 않아요. 뒤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를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는 제자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서 틀린 제자들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앞쪽에 있는 걸 먼저 읽어주고 뒤에 것은 좌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2로 가긴 가는데 2보다 좀 더 작은 쪽이니까 2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갑시다.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니까 x축을 따라가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죠. 자,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극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극한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보고 있는데 함수 값이 4로 가까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던 극한 값은 4가 됩니다. 플러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2보다 작은 쪽에서 달려가는 거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달려가면 돼요. 그때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니까 함수 값을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죠. 자, 쌤 여기 가운데 이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x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2로 가고 있네 함수값이. 그래서 뒤에 있는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플러스니까 답은 얼마? 답은 6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 이 극한을 배우면 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처음 다루는 함수들이 다항함수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연속을 배우면 알게 되거든요. 연속을 배우면 다항함수는 연속된 함수인데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막 대입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극한값은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x가 어디가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상상하는 것이지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6번. 자, 6번에 이제 시그마가 등장을 했죠.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란 기호를 배웠는데 그 시그마란 기호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들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의 성질. 자,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합에 관한 기호예요. 합에 관한 기호. 그래서 우리가 합에 대한 성질을 써먹어야 되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숫자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L부터 M까지라고 할게요. 그때 우리가 AK란 이 합이 알파라고 하고 또 시그마 K가 L부터 M까지의 BK라는 이 수열의 합이 베타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것이냐면 시그마 K가 L부터 M까지 AK 플러스 BK라는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이 각각의 합이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서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시그마 K가 L부터 M까지 더했을 때 AK 앞에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C라고 할까요?
자, C 곱하기 AK라고 하면 이 C는 K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시그마 앞으로 묶어내서. 그래서 C가 앞으로 나오면 시그마 K는 L부터 M까지 AK가 되고 이 값이 지금 알파로 가기 때문에 C 알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는 합에 관한 기본적인 기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열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1부터 10이라고 이렇게 시그마가 정확하게 통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 성질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은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런 형태에 활용하는 문제가 우리 이번에 증명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바로 풀어보면 처음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 얘가 2AN-BN이고 얘가 AN 플러스 BN이죠.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BN이라는 수열이 사라지면서 AN에 관한 어떤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두 시그마의 형태를 한번 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맞죠? 더하면 3an의 값이 7 플러스 5니까 12가 돼요. 앞쪽에 있는 상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약분해주면, 둘을 나눠주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이란 것이 4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시그마 an이 4니까 이제 4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bn의 값은 정확하게 1이 나와야 될 거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an-2 bn인데 얘를 좀 풀어 헤쳐줄 거예요. 물론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 풀어 헤쳐주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상수는 밖으로 빠지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b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때도 구해놨던 값이 4와 1이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내주게 되고 최종적인 정답은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그마 나왔을 때 쌤이 말해줬어요. 얘는 좀 쉬운 문제니까 그냥 바로 풀었지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다는 저 곳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문제 풀 때 핵심 포인트가 돼요. 자, 7번 풀어볼게요. 7번. 7번은 아마 처음 봤을 때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은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금방 문제를 풀었겠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굉장히 수학원 배울 때 어렵게 생각했던 법칙 중에 하나인 사인 법칙이란 겁니다. 삼각함수는 그냥도 어려운데 법칙들이 막 나오죠. 그때 그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를 쌤이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사인 법칙이 뭔지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먼저 알아야 써먹을 테니까. 자, 사인 법칙은 반드시 이렇게 외접원이 주어지고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각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면 좀 이따 저 문제 풀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저기에 최대한 맞춰서 쌤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도록 할게요. 여기가 A, B, C라고 합시다. 자, 원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모든 선분들이 바로 반지름이 되어질 거예요. 반지름. 그때 우리가 외접할 때는 반지름을 보통 기호로 스몰 r이라고 적지 않고 이렇게 라지 r로 많이 표시하기 때문에 라지 r로 그대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사인 법칙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인 법칙은 뭐냐면 어떤 각과 그 각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에 관한 성질이거든요. 그럼 A와 마주보고 있는 보통 그 대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해요. B도 바라보고 있으면 AC에 해당되는 이 변을 스몰 b라고 하고 C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보통 스몰 c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 한번 적어볼게요. 사인 법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인 A분의 그 마주보는 대변 A, 스몰 a가 같아요. 뭐랑 같냐면 모든 각을 각각의 대변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그 B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어떤 값으로 같아지냐면 신기하게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름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외접원이란 말이 나오고 어떤 각이랑 그 각의 대변에 가는 것을 물어보면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궁금할 거예요. 쌤, 저 법칙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증명 과정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보통 이 삼각형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도형 파트가 잘 안 되는 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중학교 때 내용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렇진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내용 중에서 써먹는 것만 써먹어요. 그 과정 중에 이런 증명할 때 필요한 과정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것만 할 거냐면 각각 변에 관한 것은 다 서로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각 A와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 스몰 A에 관해서만 증명을 해주면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각 A를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이 스몰 A도 유지를 시키면서 좀 삼각형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B와 B를 지나고 BC니까 자,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름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A-와 C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스몰 a는 변함이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각도 어떻게 되냐면 신기한 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집니다. 왜 같아져요? 우리가 같은 홀을 포함하고 있는 원주각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원주각은 서로 항상 각이 동일해져요.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원에서 지름을 포함하는 형태의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곳이 바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를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볼게요. 자, 얘는 지름이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가 2R이 되겠죠. 이 빨간색의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원래 이 각은 이 A랑 각이랑 같았던 거니까 sin A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R분의 스몰 a가 되어서 2R분의 스몰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식을 좀 변형해줘서 2R과 sin A를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2R이 어떻게 나와요? 2R이 sin A분의 스몰 a가 되는 거죠. 자, 이 성질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 과정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각과 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아까의 그 사인 법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했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얘를 그대로 이제 가져올게요. 아까 지금 sin A라고 불렸던 이 각이 BAC니까 4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 4분의 파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의 반대니까 이 원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겠죠. 그때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2R에 해당되는 이 값이 2를 곱한 거니까 반지름에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C인데 BC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아까 스몰 a라고 불렸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sin A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분의 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BC의 길이라는 것은 D가 어떻게 나와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바로 지름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sin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이거 45도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반대편에 곱해주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BC의 값은 10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약분되어지고 그래서 답은 얼마? 5 루트 2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얼마? 그래서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사인 법칙이 나왔는데 쌤이 언제 써야 되는지도 알려줬어요. 알겠죠? 문제에서 어떻게 줬을 때. 그리고 이 문제는 대놓고 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죠. 외접분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알아서 다른 문제에서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8번 세 번째 장에 왔어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법칙, 공식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식을 까먹었으면 의외로 쉽게 풀기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물론 알고 있다면 굉장히 빨리 풀겠지만 쌤이 이렇게 어떤 각을 변환하는 형태의 마지막 최종 끝판왕 통합 버전을 알려줄게요. 알겠죠? 아마 많은 문제집이나 참고서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제자들도 많겠지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통합 버전입니다. 어떤 삼각함수에서 각 변환할 때 그 마지막 끝판왕 통합 버전. 자, 주어진 걸 보세요. 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인은 S라고, 코사인은 C라고, 탄젠트는 T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그때 나와 있는 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사인이거나 코사인이거나 탄젠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D편에 어떤 각이 주어져 있는데 이 각의 형태를 반드시 어떻게 바꾸느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형태로 바꿉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 문제 풀 때 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뚜둥. 첫 번째는 누구 보냐면 여기에 있는 n을 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자, n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의 값이 홀수일 때와 그 다음에 짝수일 때를 쪼개게 돼요. 자, 보통 홀수라면 1, 3, 5, 7, 9 생각하는데 우리가 동경을 확대하고 일반각을 넓히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좀 넓게 봐서 홀수라고 잡을게요. 이해가죠? 절대값에서 홀수면 돼요. 자, 짝수는 2, 4, 6, 8, 10이고 마이너스 2, 4 다 되는데 0도 짝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0도 짝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개해 보러 갑시다. 자, 홀수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 앞쪽에 있는 이 사인은 뭘로 바꾸냐면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탄젠트가 좀 특이한데 이거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꿔요. 원래라면 이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원에서는 이 용어를 배우지 않아서 이 코탄젠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적분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t분의 1이라고 할게요. 탄젠트분의 1. 그리고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짝수일 때는 그대로예요. 짝수일 때는 참 쉽죠. 맞죠? 뭐 홀수일 때도 크게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짝수일 때는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저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형태가 이 n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바뀌어졌다고 해서 네모라고 해둘게요. 이렇게 네모. 그리고 뒤에 있는 각은 n을 벌써 써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날아가. 쓸모없어. 알겠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만 남았을 텐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라고 합니다. 무조건. 알겠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세타예요. 무조건. 자, 세 번째 갑니다. 이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 번째 결정할 건 누구냐면 여기 앞쪽에 들어갈 부호를 판단해 줘야 돼요. 부호. 부호라는 것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맞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그걸 판단할 때 누굴 가지고 판단하냐면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나와 있었던 이 아이, 처음 초기 값의 부호가 바로 여기에 부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값이 아니라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라고요. 그럼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통 문제를 풀 때 여기가 1이면 n1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90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자, 90도니까 일단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맞죠? 거기에 있을 때 이 세타가 문제에서 어떤 각으로 주어져 있든 간에 우리가 3번을 해주는 가정에서만 이 세타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예각으로 취급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예각으로 취급한다 그랬지 예각이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3번의 부호를 판단할 때만 이 각을 예각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일 때 90도인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세타였다면 여기로 떨어지겠네. 예각을 빼주니까. 이게 플러스 세타였다면 여기로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각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얼, 싸, 탄, 코 전국에 있는 아마 수학원을 배웠던 모든 제자들이 이건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떨어졌다면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그때 판단된 부호를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식이 변환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환된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을 이용해서 그때는 문제에 주어진 각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길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보는 제자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저 정리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에요. 맞죠?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는 파이죠. 먼저 각을 바꾸려 했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각을 변환해 볼게요. 자, 1이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사인으로 일단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역할을 다 했고 마이너스 세타인데 풀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라고 그랬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세타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 부호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초기값으로 판단한다고. 자, 초기값을 판단하는데 얘를 초기값의 부호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때 반드시 이렇게 4분면을 잠시 그려둔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자,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여기에요. 거기다 얘는 무조건 예각으로 취급하라 그랬어요. 문제에 뭐 둔각으로 나왔던
신경 쓰지 말고 각 판단할 때 무조건 예각. 그러면 예각을 빼주니까 여기에 떨어졌죠. 1사분면에 떨어졌어요. 1사분면은 올이니까 코사인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플러스 값이 이렇게 들어가줘요.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이 얘만 일단 먼저 바꿀게요. 얘만. 플러스 2는 적어주고, 자, 이 뒤에 i를 바꾸면 얘는 2를 곱했으니까 사인이 그대로 내려와요. 짝수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지만 쌤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앞에 붙는 부호를 한 번 더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얘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 파이는 얼마? 180도니까 여기죠, 맞죠? 여기인데 예각을 빼주니까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싸니까 사인 플러스네. 여기에 그래서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플러스는 곱해봤자 플러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지고 얘를 더하면 3 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판단해 주면 돼요. 그때는 이 세타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변형해 줄 때는 이 세타를 무조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세타 값이 달라진다고 식이 다르게 변형되면 얘를 어디다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타를 예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까처럼 식을 변하는 형태의 공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말이 또 꼬였네. 3 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할게. 자, 3 사인 세타는 지금 세타가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고 탄젠트 지금 세타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나와야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상상을 하죠. 그때 얘가 세타야. 근데 탄젠트가 4분의 3 나오려면 밑변이 4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면 되죠. 그럼 빗변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가 나오게 되고, 자, 이것에 이제 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5분의 3이네. 그래서 여기에 5분의 3을 그대로 넣어주면 답은 얼마? 5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문제풀이는 뭐 2분도 안 걸려. 그런데 이제 앞서 배웠던 저 내용은 우리가 수능 치는 그 당일날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뭐 까먹으면 그때 또 정리하면 되고. 자, 9번 풀어볼게요. 자, 9번은 예전에는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졌어. 좀 안타까운 애죠.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점화식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없어져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를 점화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도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고민하고 문제집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 풀리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선생님 멋있게 되게 식으로 짜잔 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교육과정에 맞지 않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A1을 넣어볼게요. 그럼 A2는 어떻게 돼? A2라는 것은 A1 플러스 3이 돼요. 그렇구나.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6을 바로 넣어서 A2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적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쭉 쓰다 보면 형태들이 보존되어지면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2를 넣어주는 거니까 A2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우리가 A2라는 것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죠. 어라? 처음에 A1이 등장을 하고 3이었으니까 제곱까지 2였으니까 1제곱까지 뭔가 더했던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3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죠. 맞죠? 3을 그대로 넣어주면 그럼 A3 대신에 이 아이를 그대로 밑에다가 넣어주면 A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됐죠. 아, 드디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오케이, 별거 없네. 자, 그럼 A4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를 A1을 6을 대입해 준 다음에 뭐 얘를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이 뒷부분은 쌤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얘를 딱 봐도 30 곱해져 있는 등비수열의 합처럼 보이니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별거 아니라서 그냥 더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A에 4를 묻지 않고 뭐 A에 10을 물었다던가 A에 20을 물었다면 그냥 계산할 수는 없었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얘를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문제 맞췄다고 다른 문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틀리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푸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는 공비를 먼저 찾아야 되죠.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3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는 항이 3이에요. 그리고 몇 개를 더했냐면 총 3개의 항을 더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공식이 3-1, R-1분의 첫 번째 항 3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공비 R에다가 몇 개를 더했어? 3개 더했지? 그 3개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게 공식이었죠. 자, 문제 풀어보면 6 플러스 자, 얘는 얼마예요? 얘는 27에 1 빼니까 26이고 얘는 얼마? 2가 되죠. 이 약분해주면 이게 13이 되고 13에서 3 곱하니까 39가 나와요. 그래서 둘 더해주니까 답이 얼마? 45가 정답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내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더라도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난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식을 정리해 보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10번 할게요. 10번. 자, 10번은 지금 여기 지금 로그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 로그로 구성되어 있는 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밑에 따라서 로그란 함수가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죠. 그래서 쟤를 본 다음에 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유추한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밑이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로그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맞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의 꼴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런 로그 함수일 때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진수를 통째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수의 값이 커질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이 함수 값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수에 나오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은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진수의 값이 가장 최소값일 때 그때 이 진수를 넣어주면 우리가 fx 전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로그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아이디어만 로그에서 가져왔지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이라 불리우는 이 함수 이름 하나 붙여줄게요. gx라고. 이 gx라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최소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그때가 바로 이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 될 거야. 이해 가죠? 그럼 우리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꼭점의 좌표를 알면 보통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x-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4인데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뒤에 플러스 16 나오죠. 전개를 해주면 똑같이 나와요. 자, 물론 꼭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의 공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쌤도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의 2차 함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꼭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16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x와 y 축을 그리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학2에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 다룰 때 그때도 많이 써먹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3은 어디 있냐면 2보다 살짝 오른쪽이 이쪽에 있겠죠. 이게 바로 x는 3이라는 i의 직선일 거예요. 이해가죠? 자, 얘가 x는 2인데 마이너스 3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x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쭉 대입을 해보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만 나오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쌤이 칠했던 이런 형태의 그래프만 나오게 돼요. 자, 그때 이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gx 자체가 진수니까. 그럼 함수 값이 가장 낮은 지점은 바로 꼭점이 되게 되죠. 그 꼭점의 좌표가 16이었기 때문에 진수가 가장 낮게 되는 최소값은 16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6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바로 그때 바로 저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로그 2의 16이 정답이 되게 되고 로그 2의 4제곱이니까 4는 떨어지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 되어서 답은
4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2번이 되게 되죠.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11번 풀어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로그 함수가 나와서 섭섭했나 봐. 그래서 지수 함수를 그대로 내주셨네요. 출제자분들이. 자, 두 개의 지수 함수가 지금 나와 있을 때 직선 y는 9와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했어.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쌤이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할게. 문제 풀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이걸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걸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것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직선 M 위에 어떤 AB라는 두 점을 잡고 우리가 L 위에는 많은 형태의 C라는 형태의 다른 형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C1 여기도 잡고 여기는 C2, 여기는 C3, 여기는 뭐 C4라고 잡을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A, B를 밑변으로 가지고 이 C1을 계속 연결하면서 이렇게 삼각형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여기서 4개의 삼각형이죠. 뭐 수많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같죠. 이거 지금 같다라고 못 느끼면 안 돼. 알겠죠? 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삼각형일지라도 AB는 밑변이고 실제로 이 밑변에서 L까지 평행하니까 높이는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H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려졌던 4개의 삼각형은 다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따로 해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저게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 있고. 자, 3분의 1x 먼저 그려보면 보통 이제 0을 대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입해보죠. 그리고 얘는 지금 y는 9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y의 값에 9를 넣어서 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그 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자, y가 9일 때 어떻게 되냐면 9는 3분의 1 x제곱이 될 거고, 자, 9는 3의 제곱이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a점에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는 당연히 y는 9와 만나는 거니까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지점에 9를 통과하는 그 점이 이렇게 A로 찍혀 있을 것 같아요. A. 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9는 9분의 1 x제곱과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자, 9가 그대로 있고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거랑 같아야 되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되면서 x의 값이, 그 다음에 y의 값이 9인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b라는 점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수함수에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거도 y값이 1이고 두 번째 거도 1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통과하는 점이 여기 0,1 이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지수함수가 그림이 그려지죠. 자, 두 번째 형태를 그려보면, 자, 이때 위에 있었으면 0,1을 통과하고는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죠.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이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게 A, B와 그 다음에 원점 O를 연결한 OAB 이 삼각형의 정확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이죠. 다 구했어요. 선생님 괜히 지금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자, AB는 지금 Y의 값이 같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를 그냥 X 값의 차이로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얼마? 1이 나오죠. 그리고 쌤이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얘와 이 직선과 X축은 평행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높이에 해당되는 얼마? 9의 값이 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9의 값이. 됐죠? 이제 넓이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져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9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 2분의 9가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답은 얼마? 1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문제를 다 구하고도 못 푸는 제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낯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읍시다.
물론 1학기 때 수학 2를 배웠던 제자들도 있겠지만 2학기에 만약 수학 2를 처음 배우게 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어져요. 쌤이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고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쌤이 학교 시험 특강부터 시작해서 수학 2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쌤이 30개 고등학교를 분석을 해봤는데 모든 고등학교에 빠짐없이 출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고 조금 더 어렵게도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갈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어떤 fx분의 gx꼴로 주어져 있는 이런 유리함수 꼴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이 0분의 0꼴로 갈 때도 있고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때 무한대 앞에는 부호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꼴이 조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저 함수 다항식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그럼 이 두 조건들이 어떠한 것들을 알려줄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이 두 개의 조건이 나오면 동시에 나왔을 때요.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일단 먼저 사용해야 될 조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얘를 먼저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로 0분의 0꼴을 써야 됩니다. 얘를 정리해 두지 않고 그냥 문제가 나올 때마다 되는 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말 되는 대로 시험 때도 풀어요. 그럼 곤란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먼저 식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뭘 알려줄 수 있는가? 갑니다. 첫 번째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누구를 알려주냐면 바로 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몇 차인지, 걔가 몇 차일지, 그리고 그 차수의 최고차항에 누구를 알려주냐면 바로 개수를 알려줘요. 개수를. 이게 끝입니다. 더 알려주는 게 없어요. 얘는 저렇게 써먹고 저 다항식이 몇 차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떤 거지를 알고 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뭘 알려주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해줬죠. 0분의 0꼴은 반드시 다항식인 케이스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바로 인수를 알려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굴 알려준다? 어떤 다항식의 인수를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극한값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모르는 개수의 형태, 미정개수라 그러는데 이 미정개수의 정확한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개요들이 머릿속에 짜진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길 바랄게요. 자, 저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항함수 fx가 있어. 그때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분모가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네. x니까. 근데 분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얘가 수렴했어요. 수렴했어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갈게요. 자, 다항함수에다가 3x제곱을 뺐기 때문에 이 결과도 역시 다항함수일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3x제곱이란 i는 몇 차여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i가 1차니까 얘도 몇 차? 1차일 수밖에 없어요. 1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x를 적어요. 1차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우리 극한값을 찾는 거였으니까 1분의 10이었겠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 바로 앞에 10이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보통 차수는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적게 되니까 1차를 적었으니까 뒤에 남는 i는 바로 상수만 남으니까 그 i를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적어둘게요. 근데 우리는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fx를 적어보면 fx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3x제곱을 이항해주면 3x제곱 플러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0분의 0꼴은 없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을 동시에 주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얘는 D편에서는 어떤 fx의 극한값을 하나 찾아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2에서는 어떤 함수만을 보통 다루냐면 다항함수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요. 이 다항함수는 겁나 좋은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연속하고
미분하고 적분도 가능합니다. 아주 손쉽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2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 다항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극한값을 구할 때 원래라면 그냥 1 대입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동일해져서 1을 그냥 대입해도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오늘 풀게 되는 30번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자, 그래서 여기 그냥 1을 넣어줘요. 그럼 f1은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10 플러스 a가 되어지고 그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바로 7이 나오게 되죠. a는 7입니다. a는 7이니까 여기가 7로 바꿔볼게요. 얘는 7이야. 우리는 fx를 완벽하게 알았고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f의 제로는 x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다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아서 답은 7 나오게 되는 거예요. 5번. 됐죠? 자, 이 문제 쌤이 처음부터 좀 많은 내용 알려주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 제자들도 반드시 쌤이 푼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값이 1보다 클 때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보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a 값이 1보다 클 때 함수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예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보니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었다면 이 그림을 안 주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럼 넘겨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A, B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직선 Y는 A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자,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AH가 1이네. 자, 그건 아마 표시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되어 있네. 이만큼의 길이가 1인 거예요. 뭐야, 너무 많이 주어져 있네.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착실하게 다 적기만 해도 이 문제는 그냥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원래라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원래라면 y는 절대값 하기 전에는 ax-a이고 a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왜냐면 함수의 값을 조금 낮췄으니까.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접어 올린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니까. 맞죠?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이 BC의 선분의 길이죠. 이만큼의 길이에요. 그러면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럼 나머지에 이제 좌표들을 다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B는 X에 0을 대입한 겁니다. 여기 0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요? A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1-A인데 A의 값이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A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절대값 덮으시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바로 나와서 0,A-1이 돼요. 이렇게. 됐네. 자, A 좌표 보도록 할게요. 자, A 좌표는 Y의 값이 0이 될 때예요. 자, Y의 값이 0이 됐다는 얘기는 0은 절대값 A의 X제곱 마이너스 A가 됐다는 소리인데 절대값에서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값이 0이란 소리죠.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란 소리고 그럼 A의 X제곱은 A란 말이니까 뭐야? X는 1이네. 1. 그래서 여기 좌표가 A의 좌표가 1,0예요. 근데 여기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2,0이 되겠네. 그럼 C는 이거 위에 있는 거니까 얘는 2, 될 거야. 맞죠? 이 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적었는데 이 C의 Y의 값이 실제로 Y는 A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것이 A와 같아질 거예요. Y의 값은 서로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A에 관한 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됐죠? 별거 없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는 제로가 되게 되었고 A로 묶어내주면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럼 A의 값은 0 또는 A의 값은 2가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2가 되게 되고 A의 값이 2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BC의 좌표가 다 나오네 그냥. 맞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0,1
1이 되게 될 거고 2를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2,2가 되게 될 거예요. 2,2. 자, 그때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BC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BC의 길이라는 것은 자, x좌표를 뺀 다음에 루트 서로를 제곱해주면 되니까 4, 그 다음에 2에다가 1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1 되어서 정답은 루트 5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번. 자, 13번까지도 뭐 아주 막 어렵게 막히는 문제는 없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1부에서는 14번까지 한번 해결을 해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갑시다. 자, 14번은 어떤 문제냐면 딱 봤을 때 첫째 항과 공차. 등차 수열이야. 왜 안 나오나 싶었어. 맞죠?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14번에서 드디어 첫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등차 수열인데 3개의 항을 딱 가져오니까 얘만 등비 수열이 됐대요. 이 순서대로 3개를 가져왔네. 느낌이 오죠? 뭔가 홀수계를 가져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이때 정리를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이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정리를 하고 가야지 나중에 우리가 20번, 21번 문제에서 정말 등차 수열의 끝판왕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문제를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좀 해둘게요. 자, 우리가 어떤 등차나 등비라고 부르면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등차는 첫 번째 항과 공차라는 아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 D는 공차를 뜻합니다. 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하고 얘는 공비를 알아야 돼요. 공비. 이 둘을 알면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구했죠? A에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n-1D를 더해주면 됐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어요.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n번째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항으로부터 R씩 계속 곱해가는 건데 R을 n-1번 곱하면 그게 바로 일반항이었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반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자, 우리가 일반항 외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 성질이 바로 누구냐면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등비 수열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 수열에서 중앙에 있는 항. 그때 많은 제자들이 기억하는 게 그럼 쌤, 3개가 주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홀수게 주어지면 가능해요. 자, 볼게요. A1, A2, A2, 그 다음에 A3, A4, A5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7개 주어도 똑같은 거예요. 홀수게 주어지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때 등차 중앙이든 등비 중앙이든 양쪽 끝에 있는 아이가 그 정가운데 있는 아이와 이루는 관계를 우리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라 불렀던 거예요.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등차 중앙이었겠죠. 얘는 더하기에 관한 수열이었으니까 2개를 더한 값이 똑같이 외우는 거예요. 2개를 더한 값이 가운데 있는 i에 2개 더한 거. 그래서 2a3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등비 수열이었으면 곱하기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더하기라고 했던 것을 곱하기로 바꾸면 돼요. 그럼 식정이 끝납니다. 어떻게 바뀌어? A1 곱하기 A5가 가운데 있는 걸 2번 곱한 거. 얘는 2번 더한 거. 그러니까 A3의 제곱. 그러니까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 똑같은 형태인데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쌤, 그럼 얘는요? 얘도 되죠. A1과 A3의 가운데 있는 A2를 만드는 성질을 똑같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3개가 주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홀수개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해결해 볼게요. 자, 얘가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있는데 얘 항들을 모두 표현해 봅시다. 일반항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끝나요. 자, A2라는 것은 A1 플러스 D예요. 맞죠?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5라는 것은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1 플러스 4D예요. 맞죠? n-1D니까. 그 다음에 A14라는 것은 A1 첫 번째 항 플러스 13D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있는 2개를 곱한 것이 가운데 것의 제곱이 되면 되겠네. 그게 등비 중앙. 자, 양쪽에 있는 2개 곱하면 A1 플러스 D 곱하기 A1 플러스 13D를 곱한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니까 A1 플러스 4D의 제곱이 돼요. 보통 첫 번째 항을 A라고도 많이 적는데 쌤은 A1이라고 적어요. 그래야 좀 의미가 더 살리는 것 같아서.
자, 얘를 전개해주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A1의 제곱 플러스 14A1D 플러스 13D의 제곱은 A1의 제곱 플러스 8A1D 플러스 16D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거되는 아이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좌우로 정리되어지는데,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6A1D가 되게 되고, 자, 얘를 우변으로 옮기면 얼마? 3D의 제곱이 돼요. 자, 문제 나와 있는 이런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니라는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0이 아니란 말은 약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D를 서로 하나씩 약분해 주면 정확하게 6A1이 3D가 되고 3을 약분해 주면 2A1이 D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답이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항상 답이 어떤 비의 형태로 주어지면 문제에서 묻는 것도 비의 형태로 물어봐요. 자, 문제 묻는 걸 볼게요.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뭘 묻고 있냐면 A3분의 A의 23을 묻고 있죠. 자, 얘도 표현해 볼게요. 그대로 A1 플러스 2D가 될 테고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얘는 A1 플러스 22D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 대신에 2A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문자가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자, 2A1을 넣어주면 밑에 거는 5A1분의, 자, 위에는 44에다 1 더하는 거니까 45A1이 되고, A1도 아까 0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약분 가능해지고, 또 5로 약분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말 가벼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14번까지 문제 풀어봤어요. 풀만했죠? 네, 물론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우리 2부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쌤은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